여기는 피네어 721편. 전방 랜딩기어 잠금 불완전. 유압 압력 불안정. 비상 착륙하는 공항 즉시 요청합니다. 그날 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착륙은 평범하지 않을 거라는 걸. 고도는 내려가고 있었고, 연료는 계산을 다시 해야 했습니다. 앞바퀴가 버티지 못하면 기수는 그대로 활주로에 처박힐 상황. 279명의 생명이 단 하나의 금속 지지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공항에 교신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침묵이거나 절차 확인이거나 상황을 검토 중입니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기체는 흔들리고 있었고 조종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또렷하게 들려온 한 단어. 인천 접근 관제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낮고 단단한 목소리. 현재 상황 파악했습니다. 활주로 확보하겠습니다. 끝까지 유도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하늘이 달라졌습니다. 복잡하던 항로가 비워지기 시작했고 다른 항공기들이 하나둘 방향을 틀었습니다. 닫혀있던 공역이 열렸고 한 나라의 시스템이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안전. 도대체 어떤 나라는 타국 항공기 하나를 위해 자기 하늘의 질서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 279명의 생명을 건 마지막 접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긴박했던 여정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하날 진행자 김민지입니다. 오늘도 마음 따뜻해지는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감동의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볼까요? 제 이름은 에릭 라우티오입니다. 핀란드에서 태어나 60해를 살았습니다. 35년 동안 항공 안전 분석 일을 해왔고 숫자와 확률을 믿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감정이나 기적 같은 말은 잘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떤 나라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울 만큼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약점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항공 관제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위계 질서가 강하고 관료적인 절차가 복잡해 긴급 상황에서 빠른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그건 데이터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지만 사실은 오래된 선입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입견은 2019년 2월 14일 밤 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그날 저는 헬싱키에서 도쿄로 향하는 피네어 AY71편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출장길이었고 평소처럼 노트북과 낡은 가죽 노트를 들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는 이 노선을 100번 넘게 탔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어도 기체 상태를 짐작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35,000피트 상공, 10,000m 위에서 저는 언제나처럼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 10시 47분, 갑자기 기체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천둥 같은 충격이 동체를 강타했습니다. 기내 조명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고 어둠 속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저는 즉시 창문 가리개를 올렸습니다. 날개는 보였지만 동체 옆에는 번개가 스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번개 피격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100번 중 한 번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10분 뒤 기장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항법 장비 일부에 손상이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도쿄에 비상 착륙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남은 연료, 거리, 기상 상황, 확률을 숫자로 바꾸는 일은 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또 다른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쿄 공항의 기상 조건이 비상 착륙에 적합하지 않다는 통보였습니다. 대체 공항을 찾고 있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서늘해졌습니다. 도쿄가 거절했다는 의미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연료는 약 3시간. 여기까지 오는데 이미 사용한 시간. 선회하며 허비될 시간까지 계산했습니다. 생존 확률 30%. 저는 3번 계산했습니다. 틀리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한 노부부가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젊은 승무원은 미소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 속에 숨겨진 긴장을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장의 세 번째 방송이 울렸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인천국제공항으로 회항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한국. 제 안에서 냉소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관료적인 절차, 복잡한 승인, 늦은 대응. 제가 수년간 머릿속에 그려온 이미지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단정했습니다. 그들도 곧 거절할 것이다. 하지만 몇 분 뒤 조종실 문이 열리고 승무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기장의 목소리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인천 관제소에서 즉시 착륙 허가를 받았습니다. 즉시. 그 단어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계산했습니다. 항로 변경 거리, 연료 소비율, 접근 속도, 수학적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공역을 열어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군 공역까지 즉시 개방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여러 부처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제 고정관념과는 전혀 다른 속도였습니다. 기내에는 아직 공포가 남아 있었지만 조종사의 목소리는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인천 관제소에서 실시간으로 대체 항로와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노트를 덮었습니다. 숫자를 적는 대신 그저 듣고 있었습니다. 착륙 20분 전, 기체는 점차 고도를 낮췄습니다. 창밖으로 흐릿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해 바다 위에 펼쳐진 도시의 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생명이 제가 그토록 의심했던 사람들의 판단과 결단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활주로가 보였고 기체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승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바퀴가 지면을 스치는 순간 기내에 큰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길게 이어지는 마찰음. 멈췄습니다. 기내에서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고 박수가 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30%라고 계산했던 확률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한국공항 직원들과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질서 있고 신속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혼란은 없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오며 활주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공기 속에서 저는 제 오래된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인천의 활주로 위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확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단순한 비상 착륙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숫자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활주로 불빛이 창밖에 또렷해지기 직전, 저는 이미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은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계산과 확률, 그리고 어떤 나라에 대한 확신이 조용히 금이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 상공으로 진입하기 전,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피네어 71편. 인천 관제소입니다. 제가 직접 유도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관제사가 책임을 개인적으로 선언하는 표현은 흔치 않습니다. 항공 세계는 언제나 절차와 규정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한국인 관제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절차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원회나 상부 지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유도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걸고 생명을 책임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펼쳐진 노트를 꽉 눌렀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278명의 승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기내 조명이 어두워진 줄도 모르고 잠들어 있었고, 누군가는 눈을 크게 뜬 채 손잡이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숫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항법 장치 손상, 자의로 나침반 불안정, 자동 조종 장치 해제, 시속 900km로 수동 비행.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이상적인 비상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적히는 사고 유형에 가까웠습니다. 기장은 현재 고도와 연료량을 보고했습니다. 저는 이미 계산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남은 연료는 빠듯했습니다. 지연이 길어지면 선택지는 사라집니다. 그때 관제사가 말했습니다.
노자이로 접근을 준비하겠다고.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노자이로 접근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조종사가 방향 계기를 신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관제사가 초 단위로 방향을 지시합니다. 오른쪽으로 10초. 멈춤. 왼쪽으로 15초. 멈춤. 조종사는 그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관제사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 저는 의심했습니다. 제 안에 깊이 자리 잡은 편견이 마지막까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말이 저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직선 경로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선 경로라니. 저는 이 공역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여러 나라의 군사 공역과 겹쳐 있습니다. 훈련 중인 전투기, 레이더 감시 구역, 제한된 통과 구역이 촘촘히 얽혀 있습니다. 이걸 뚫고 직선으로 간다는 건 단순한 허가 문제가 아닙니다. 군 당국, 국방부, 항공 당국의 동시 승인. 보통은 몇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과거 보고서에서 90분 이상 대기하다 결국 늦어버린 사례도 봤습니다. 그런데 15분 뒤 무전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군사 공역 승인 완료. 직선 경로 확보. 인천까지 17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32분이 17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5분이 단축되었습니다. 그 15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생존 확률이었습니다. 연료 여유였습니다. 고장난 장비에 노출되는 위험 시간을 줄이는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저는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냉정하게, 감정 없이. 생존 확률 60%, 30에서 60으로 올라갔습니다. 불과 20분 만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국 반도의 불빛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고속도로의 빛, 항구의 불빛, 도시의 윤곽. 저 아래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투기 훈련이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군 공역이 열렸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 결정은 정치적 이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외교적 협상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외국 항공기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즉시 관제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왼쪽 20초 선회. 멈춤. 방향 유지. 기장은 완벽하게 따랐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늘 위의 조종사와 지상의 관제사가 하나의 팀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년간 의심해왔던 나라에서 이런 결단과 이런 속도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데이터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편견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 저는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왜 이렇게 빠른가?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의 불빛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강이 시작된다는 교신이 들렸습니다. 기내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나라에 대해 저는 아주 크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노자이로 접근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지상의 목소리와 하늘의 조종사가 완벽하게 맞물려야만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 10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많은 것을 바꿔놓을 시간이라는 걸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강이 시작되고 기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을 때 저는 단순히 고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만 느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엇인가가 함께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오만이었을지도 모르고 오래된 확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밤 11시 43분 인천 상공으로 향하는 그 하강은 제 인생의 방향까지 함께 바꾸고 있었습니다. 귓속이 먹먹해졌습니다. 기압이 변하면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한국 반도의 불빛이 이제 점처럼 흩어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윤곽이 드러났고 고속도로는 빛나는 동맥처럼 이어져 있었으며 공단의 푸른 조명이 차갑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불빛 하나하나가 또렷해질수록 제 심장 박동도 또렷해졌습니다. 17분이라고 했던 시간이 12분이 되고 다시 8분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가는 것 같으면서도 잔인하게 빨랐습니다. 연료는 줄고 있었고 수동 비행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는 이상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기내 공기가 달라진 겁니다. 승무원들이 더 이상 복도를 오가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위치에 서서 이어셋을 끼고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 승무원 한 명이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전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공포를 감춘 눈빛이 아니라 결의를 담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인천 관제소가 우리 도착을 위해 모든 항공편을 정리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머릿속 계산이 멈췄습니다. 모든 항공편을 정리했다는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단순한 지방공항이 아닙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의 핵심 허브입니다. 유럽과 미주, 동남아와 중국을 잇는 거대한 관문입니다. 평소라면 수십 대의 항공기가 접근하고 이륙합니다. 착륙 순서는 분 단위로 계산되고 지연은 연쇄적으로 퍼져나갑니다. 공항 운영은 효율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효율을 멈췄다는 겁니다. 들어오던 항공기들은 대기 패턴으로 돌려졌을 것입니다. 황해상공에서 원을 그리며 연료를 태우고 있었겠지요. 출발 예정이던 항공기들은 활주로 앞에서 멈춰 있었을 겁니다. 승객들은 이유도 모른 채 지연 안내를 보고 있었겠지요. 그 모든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고 단 한 대의 외국 항공기를 위해 하늘을 비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해하는 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밀려온 감정은 놀라움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계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용과 효율을 따질 거라고 단정했습니다. 외국 항공기 한 대 때문에 허브 공항 전체를 멈추지는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걸려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던 겁니다. 저는 35년 동안 항공안전위원회에 앉아 수많은 토론을 지켜봤습니다. 법적 책임, 보험 문제, 운항 손실, 국제 규정. 모든 결정은 수치와 조항 위에서 내려졌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은 항상 문장 뒤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 반대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강을 계속하는 동안 저는 더 많은 조각들을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단지 활주로를 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방 차량이 대기 중이라는 교신이 들렸고 의료팀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말도 흘러나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소방차는 2세대가 아니라 12대가 배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활주로를 따라 일정 간격으로 서 있었고 엔진은 이미 가동 중이었습니다. 구급차와 의료진도 평소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인근 병원의 외상 전문의들까지 대기 상태였다고 들었습니다. 이동식 분류소까지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공군 지원 인력까지 공항에 배치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공군이라니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민간 항공사고는 민간 당국이 처리합니다. 군이 움직인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비상 착륙이 아니라 추락 가능성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최선을 기대하면서도 최악을 준비하고 있구나. 희망에만 기대지 않고 만일의 경우를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구나. 창밖을 보니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에 반사된 파도가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인천의 불빛은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도시의 조명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길을 비워준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위험한 감정이 피어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희망을 억눌러 왔습니다. 착륙하기 전까지는 절대 희망을 품지 않는 것이 제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저는 조심스럽게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다시 노트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고쳤습니다. 생존 확률 75%. 이 숫자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변수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된 결과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국가의 결단이라는 변수를 넣었습니다. 집단적 책임이라는 요소를 반영했습니다. 기체가 마지막으로 기울었습니다. 최종 접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종실 너머로 관제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흔들림 없는 어조였습니다. 피네어 71편, 활주로까지 12km, 3000피트까지 하강하십시오. 제가 함께 있습니다. 제가 함께 있습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제 심장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절차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스템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진동 속에서 저는 한 나라가 보여준 선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익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한 결정. 계산이 아니라 책임을 택한 태도.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 나라를 그렇게 쉽게 단정했을까? 활주로 불빛이 이제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기체는 서서히 고도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 두근거림 속에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자이로 접근의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동 비행, 시간 단위 지시, 그리고 마지막 수십 초의 긴장. 그 수십 초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밤 11시 51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시계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제 심장이 몇 번 더 뛸 수 있는지 세어보는 사람처럼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활주로 시작점에서 8km 떨어진 상공에 있었습니다. 고도는 4,000피트를 통과하며 내려가고 있었지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를 지켜줄 것은 기계가 아니라는 것을요. 번개를 맞은 뒤 자동 조종 장치는 이미 무력화된 상태였습니다. 자의로 나침반은 제 기능을 잃었고 유압 계통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현대항공을 안전하게 지탱해주던 모든 장치들,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기술의 울타리가 하나씩 벗겨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조종실 문 너머에서 관제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인천관제소 소속 관제사 박지훈이었습니다. 이름 석자가 또렷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피네어 71편. 오른쪽으로 선회하십시오. 10초. 지금 시작하십시오. 저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자이로가 죽은 상태에서의 선회는 각도를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시간으로 방향을 계산해야 합니다. 10초. 그 10초가 너무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비행기가 기울었습니다. 자동 시스템이 미세하게 잡아주는 부드러운 기울기가 아니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비르타넨 기장이 두 손으로 조종관을 꽉 쥐고 있는 모습이 눈에 그려졌습니다. 유압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의 조종은 팔의 힘으로 비행기를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입을 다문 채 속으로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창밖에 인천 불빛이 천천히 회전했습니다. 도시의 윤곽이 시야를 가로질러 움직였습니다. 고속도로 위 차량의 불빛이 붉은 선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7, 8, 9. 선의 중지. 날개를 수평으로 하십시오. 비행기가 떨렸습니다. 관성과 싸우는 느낌이 몸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수평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노자이로 접근이었습니다. 나침반이 없는 상태에서 관제사가 눈이 되어주고 조종사가 손이 되어주는 방식. 관제사는 레이더 화면의 작은 점을 보며 초 단위로 계산합니다. 바람, 속도, 선회율, 하강률. 평소라면 컴퓨터가 처리할 수천 개의 변수를 사람 머리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종사는 단 한치의 망설임 없이 따라야 합니다. 10초가 11초가 되면 안 됩니다. 15초가 14초가 되어도 안 됩니다. 그건 단순한 오차가 아니라 생사의 차이니까요. 왼쪽으로 선회. 15초. 지금 시작하십시오. 저는 다시 셌습니다. 입술이 저도 모르게 움직였습니다. 13, 14, 15. 선회 중지. 최종 접근 코스에 정렬됐습니다. 거리 6km. 2000피트까지 하강하십시오. 이제 물러설 수 없는 구간이었습니다. 이 고도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공항으로 돌릴 시간도 없습니다. 저는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그때 보았습니다. 활주로 불빛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세계 여러 공항을 다녀봤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활주로의 조명이 최대 밝기로 켜져 있었습니다. 맑은 날씨였는데도 말입니다. 보통은 짙은 안개 속에서나 사용하는 설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 그들은 밤을 나처럼 밝혀놓았습니다. 어둠을 가르는 빛의 강이 우리를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마치 여기다. 이쪽으로 오라. 하고 외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를 보았습니다. 활주로 표면 위에 깔린 하얀 소화 폼이었습니다.
연료 화재를 대비해 미리 뿌려놓은 것입니다. 활주로 양옆에는 대형 소방차 12대가 일정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엔진은 이미 가동 중이었고 소방관들은 방열복을 입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구급차 행렬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임시 의료 텐트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상 착륙 대비가 아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 추락과 대형 화재까지 상정한 준비였습니다. 저는 핀란드 사람입니다. 효율과 계산을 중시하는 나라에서 자랐습니다.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에 맞춰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배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이 이런 결정을 할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외국 항공기 한 대를 위해 이 정도까지 준비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편견이었습니다. 랜딩 기어 내리십시오. 철컥, 거친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부드럽게 내려와야 할 장치가 힘겹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도 2km, 1km, 땅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박지훈 관제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500m, 하강률 유지하십시오. 완벽하게 하고 계십니다. 완벽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숫자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계는 고장 날 수 있습니다. 계기는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지는 멈추지 않을 수도 있구나. 활주로 불빛이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신이 들렸습니다. 착륙이 허가되었습니다. 제가 함께 있습니다. 제가 함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날 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착륙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 땅에 발을 디딘 이후 제 생각과 제 가치관이 어떻게 무너지고 다시 세워질지. 활주로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진짜 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승무원, 비상 착륙 준비, 승객 여러분, 충격에 대비하십시오.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을 때 저는 그 어조에서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안내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결심과 각오, 그리고 우리가 듣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충격에 대비하십시오. 항공업계에서 35년을 일한 저에게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경고였습니다. 정상적인 착륙이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기체 손상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고 강한 감속이 예상된다는 뜻이었으며 좌석에 묶인 몸이 물리적 한계를 시험당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걸어 나가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수없이 읽어봤습니다. 사고 조사 보고서에서, 블랙박스 기록에서, 차가운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분석하면서 말입니다. 그때 저는 항상 한 발짝 떨어져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는 사람이었지. 그 데이터 속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기록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내에는 279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제 주변의 승객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안전벨트를 당기고, 머리를 숙이고, 앞좌석을 잡았습니다. 마치 훈련받은 군인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떤 분은 멍하니 있었습니다. 현실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제 맞은편 통로 건너에는 중년 여성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작은 사진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사진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두 줄 앞에 서는 한 노부부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안전벨트를 최대한 조였습니다. 골반을 파고들 정도로요. 버클을 2번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려 금속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것 같았지만 끝까지 눌렀습니다. 절차, 규율,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붙드는 것.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또렷하게 떠오른 문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60초 안에 죽을 수도 있다. 막연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인 가능성이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앞쪽 랜딩 기어가 완전히 잠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분 전,
우리는 활주로 위를 저고도로 통과했습니다. 지상 요원들이 육안으로 랜딩 기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불과 300피트 상공에서 날며 저는 아래에서 우리를 올려다보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쌍안경과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정이 돌아왔습니다. 앞쪽 기어는 내려왔지만 잠금 장치가 완전히 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압유 누출이 보였고 지주가 불안정해 보인다는 보고였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뜻이었습니다. 앞쪽 바퀴에 무게가 실리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비행기는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활주로 불빛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얀 소와 폼이 활주로를 덮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양옆에 소방차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장벽 뒤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몇 초 남지 않았습니다. 뒤쪽 바퀴가 먼저 닿았습니다. 고무가 활주로에 스치는 소리와 함께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비르타넨 기장은 최대한 기술을 들어 앞바퀴가 늦게 닿도록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줄고 있었고 물리 법칙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앞쪽 기어가 닿는 순간 저는 반초 정도 희망을 품었습니다. 버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쩍. 금속이 한계를 넘는 소리였습니다. 깨끗하게 부러지는 소리가 아니라 갈리고 찢어지는 비명이었습니다. 비행기 앞부분이 순식간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몸은 앞으로 쏠렸고 안전벨트가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 머리 위 짐칸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동체가 활주로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찢는 소리였습니다. 세상이 갈리는 것 같았습니다. 금속과 아스팔트가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창밖을 보았습니다. 주황색 불꽃이 폭죽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수천 개의 불꽃이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꽃이 활주로 위의 하얀 폼에 닿자마자 사라졌습니다. 점화되지 않았습니다. 폭발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미리 뿌려놓은 폼이 모든 불씨를 질식시키고 있었습니다. 소방차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폼 대포가 추가로 뿌려졌습니다. 그들은 비상 상황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점점 속도를 줄였습니다. 감속은 거칠었지만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믿을 수 없게도 우리는 멈췄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졌습니다.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살았어. 누군가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히스테릭한 울음이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것을 몸이 이해하며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소방차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지상 직원들이 손짓으로 대피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기내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좌석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연기도 없었습니다. 불도 없었습니다. 279명, 사망자 0명. 그 자리에 앉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을요. 저는 늘 계산했습니다. 연료, 거리, 기계 고장 확률, 기상 조건, 모든 수치를 따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소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의지, 관제사 박지훈의 집중력, 활주로를 미리 준비한 소방관들, 최악을 상정하고 대기한 의료진, 하늘을 비워준 그 나라의 결정, 그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저는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비상 슬라이드가 펼쳐졌습니다. 승무원들이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활주로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중에 공식 보고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멈춘 지점은 활주로 끝에서 50m 남짓이었습니다. 50m. 조금만 더 미끄러졌다면 울타리를 넘어갔을 거리였습니다. 조금만 더 힘이 컸다면 통제불능이 되었을 거리였습니다. 딱 50m. 그 숫자를 떠올리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이 아니라 그 밤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제 노트를 펼쳤습니다. 생존 확률 30%라고 적어두었던 계산을 지웠습니다. 그 아래에 이렇게 썼습니다. 실제 생존 100%. 어떤 변수는 숫자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변화는 그 다음에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은색 담요를 어깨에 두른 채 버스를 향해 걸어가던
제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는 죽음을 계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확률과 통계로 세상을 이해하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가슴 주머니에 한 통의 편지를 품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35년간 항공안전분석관으로 일해온 에릭 라우티오입니다. 평생을 숫자와 시스템을 믿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감정보다는 규정이, 인간적인 판단보다는 매뉴얼이 더 중요하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해 왔습니다. 겉으로는 발전한 나라처럼 보여도 위기 상황에서는 결국 혼란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질서와 체계는 북유럽이 더 낫다고, 냉정함과 침착함은 우리가 더 뛰어나다고 속으로 단정했습니다. 그 오만이 그날 밤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보이던 인천의 활주로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주함은 무질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연극처럼 각자의 자리를 정확히 지키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은 마지막까지 기체 주변을 확인하고 있었고, 의료진은 승객 한 명 한 명의 상태를 끝까지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공항 직원들은 지친 외국인 승객들의 손을 잡고 천천히 안내했습니다. 누군가를 빨리 처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야 할 사람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다시 그 편지를 꺼냈습니다. 박지훈 관제사의 단정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무서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늘 두려움을 약점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전문가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의 젊은 관제사는 두려움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지만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결심했다고 썼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 속에는 279명의 생명을 향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스템은 차갑게 설계될 수 있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은 뜨거워야 한다는 것을요. 기술은 나라의 수준을 보여줄 수 있지만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한국은 그날 저에게 기술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책임감, 그리고 외국인인 우리를 자기 가족처럼 대하는 진심. 저는 핀란드로 돌아가면 수많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랜딩기어 결함 원인 분석, 관제 협조 기록, 활주로 대응 시간 측정, 숫자로 정리해야 할 항목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보고서에도 담기지 않을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린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세상을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많아질수록 판단이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35년의 경력이 제 눈을 더 정확하게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저는 배웠습니다. 경험이 많아질수록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을요. 진짜 강함은 감정을 지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품고도 책임을 지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요. 버스는 천천히 터미널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승객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서로 손을 잡고 있었고, 누군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단순한 사고의 날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날이라는 것을요.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관제탑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한국을 더 이상 뉴스 속 나라로, 경제 지표 속 나라로, 추상적인 이름으로 보지 않겠다고요. 그곳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지켜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위기를 겪으셨을 겁니다. 전쟁의 기억, 가난의 시간, 가족을 지켜야 했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버티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거창한 시스템이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손길이었습니까? 저는 이제 답을 압니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두려워도 도망치지 않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저는 평생 숫자를 믿어왔지만 이제는 사람을 믿습니다. 그날 인천 활주로 위에서 저는 죽음의 확률을 계산하던 분석가에서
사람의 마음을 배우는 한 인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주머니 속 그 편지는 앞으로도 평생 간직할 것입니다. 보고서보다, 훈장보다, 경력보다 더 소중하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게 이렇게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도 괜찮다. 하지만 책임은 놓지 말라. 그날 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날 저를 무너뜨린 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제 삶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집으로 가져간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